이제 90회 전산세무2급 이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문제 강의는 이번 90회는요, 쌤이 상과 하로 나누어서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4번의 사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사체를 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강의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쌤이 두 개의 파트로 상, 하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죠. 자, 1번. 다음 중 재무상대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건 1급 때도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산가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 즉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죠. 즉 1년 이내부터 배열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을 밑으로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왔죠. 그쵸? 그래서 높은 것부터 배열한다. 맞는 말입니다. 유동성 배열법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산가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BSIS, 즉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요. 뭐다? 원칙.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순액이 아니고요. 총액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총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묻고 있으니까. 총액이에요. 자, 3번 수익과 비용은 방금 얘기했죠. 총액이라고요. 그렇죠.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자, 우리 자본 파트에서 배웠죠. 자본금은 발행 주익수에다가 무엇을 곱하죠? 액면 금액을 곱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법정 자본금이다 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단기 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전산회계 1급의 재고자산을 공부할 때 잠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 배운 적 있죠?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의 크기 순서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말 재고에 가고 매출 총이익하고 법인세 비용의 크기 순서는 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입, 이동, 총평균, 후입. 그래서 앞 글자 따가지고 선이, 총, 후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바바사, 아, 자, 차, 카, 다, 파, 하. 이 순서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 시에는 이 순서인데 그러면 하락시를 묻고 있죠. 지금은 하락시. 그럼 하락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꺽쇠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 모든 꺽쇠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시만 외우시면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하락시에는 꺽쇠를 반대로 돌려주면 된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말재고, 매출총이익, 법인세 비용은 같기 때문에 셋 다 선이, 총, 후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개만 다르죠. 누구? 매출 원가만 다르죠. 그럼 얘는 뭐예요? 거꾸로 뭐 후, 총, 이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단기 순이익이 가장 적은 게 뭐냐 그 얘기죠. 그 물가 하락이었으니까 자, 하락으로 바꾸면은 꺽쇠가 거꾸로죠. 그러면 이익이 가장 작다. 이익이 작다는 얘기는 매출 총이익이 작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가장 작은 건 누구이다? 선입, 선출법이 되겠죠. 왜? 꺽쇠를 돌렸으니까. 그래서 물가 하락 시에는요, 꺽쇠가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후입이 제일 크고 총, 이동, 선입이니까 선입이 이익이 가장 작게 나오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방금 쌤이 보여드렸던 이 표를 외우지 못하시면 뭐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하나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3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추정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형자산의 추정원가에 포함하는 내용들 공부한 적 있죠? 자, 매입하는 금액에다가 취득 시의 비용을 더하면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취득 시의 비용은 주로 취득세, 등록세, 시운전비, 설치비 등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몇 번이냐? 먼저 답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3번이 답이 되겠죠. 왜?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요,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고 보유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내는 거예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내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가 답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7월 달에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건물을 만약에 3월 달에 샀다. 그럼 3월 달에 구입했다 할지라도 3월 달에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고 7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7월 달에 납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은 당연히 취득세니까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죠? 차입원가, 자본화. 알고 있죠? 왜 건설 중인 자산. 맞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있을 때 들어가는 그 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도 어떻게 한다? 건물의 원가에 포함한다.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입원가, 자본화까지 꼭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유형자산의 설계와 관련된 설계 비용, 이것도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하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취득원가에 포함하겠죠. 자, 그래서 쌤이 이제 매입 금액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자,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제작 원가도 포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참고로 문제 오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오류는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 자체는 오류가 있어요. 자,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면은 자, 여기 있는 발행가액이 92669가 아니고요. 이게 얼마다? 95026이 돼야 돼요. 이게 되겠죠? 아니면 만약에 출제위원이 이거를 그냥 92669로 그냥 지키고 싶다. 그러면 이때 이 유효이자율은 몇 프로? 11%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11%로 만들거나 아니면 10%로 놓았을 때 얘를 10% 놓고 싶다면은 얘를 어떻게 한다? 95026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출제위원께서 이제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고치려고 했는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를 푸는 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정답은 4번으로 했지만 자, 왜 이걸 고쳐야 되고 또 어떻게 푸는지 쌤이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이할 때 이렇게 합시다. 유효이자율을 11%로 고치는 것보다는요, 발행가액을 95016으로 놓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 가액을 95016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아마 이 설명이 조금 여러분께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신 분들은요, 그냥 나는 뭐 그냥 좀 이런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답만 찾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감으셔가지고 빠르게 답만 보고 다음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아마 이제 뭐 삼각표까지 그려가지고 한번 내가 알아보고 싶다. 그런 분도 있겠죠. 그분들은 이 강의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이 문제가 틀린 이유가 자, 우리가 이제 사채를 갖다가 자, 2018년도 1월 1일 날 발행했는데 이자는 매년 말에 준대요. 그쵸? 근데 이제 밑에 자료를 보시니까 이제 액면가가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기 때 10만 원만큼의 원금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8%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약속한 대로 매년마다 8%씩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근데 유효이자는 일단 우리가 이제 상각할 때 쓰는 거니까 잠시 놔두고요. 자, 만기가 몇 년? 3년이죠. 그러면 이거는 자, 볼게요. 2018년도 1월 1일 날 얼마에 발행했는지 몰라요. 그 발행가액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자,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모른다고. 그럼 이 금액을 구하려면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땡겨야 되겠죠. 어떻게? 현재의 가치, present value. 현재 가치죠. 그럼 PV by 몇 프로? 10%로 땡겨야 되겠죠. 왜? 시장의 이자는 10%니까. 그쵸? 그러면 시장의 이자는 10%이기 때문에 미래의 원금과 이자를 현재 가치로 땡겼을 때 얼마냐? 그쵸? 이제 그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발행가액이라고 한 거죠. 그럼 이 발행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이자를 우리가 만기 3년이니까 1년 지날 때마다 8,000원씩, 8,000원씩, 8,000원씩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년 뒤에는 어떻게 한다? 만기 때 10만 원만큼의 원금을 일시불로 갚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땡기려면요. 현재의 유효이자, 즉 시장의 이자로 계산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시장의 이자로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한다면은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원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미래를 현재로 땡기려면은요, 곱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자, 요 10만 원만큼의 원금을요, 현재 가치로 이제 3년을 땡기겠습니다. 땡기면은 1년, 2년, 3년. 그럼 3년 동안, 그쵸? 연 몇 프로? 10%만큼의 이자가 붙은 거죠? 그러면은 요 10만 원은 1 플러스 현재의 시장의 이자율 얼마? 10%를 적용해가지고 1년, 2년, 3년 동안 복리로 이자가 붙는 거니까요. 자, 우리 회계는 복리로 분다고 했죠? 그럼 복리로 이자가 붙으니까 3승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0만 원 원금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의 3승을 계산하면은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도 여러분들 세 번을 준 거니까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도 구해야 되겠죠. 좀 거꾸로 가지만 자, 요 3년째 이자 한번 볼게요. 그럼 3년째 이자는 1년, 2년, 3년 동안 우리가 이자를 안 준 거죠. 그러면은 1년 지날 때마다 10%씩의 이자가 3번씩 붙었으니까 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8,000원은 8,000원 나누기 1 플러스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지급한 요 이자는요. 2년 동안 복리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2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요. 얘는 1년 뒤에 줬으니까 1년치만 1승으로 이제 이자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1승, 2승, 3승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금 10만 원은요. 3년 동안 우리가 복리로 계산하는 거니까 3승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버리면요.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95016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발행가액이 틀렸던 얘기예요. 왜? 이 발행가액은 92669가 아니고요. 95026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쌤이 설명을요. 95026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95026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쌤, 이거를요, 그러면 이게 95016이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금액 아까 얼마였죠? 92669였죠.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 금액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92669였다면은 요 유효이자가 몇 프로죠? 11%가 되는 거죠. 왜? 이 공식을 그대로 여러분들 들고 오시면 돼요. 밑으로. 들고 오셔가지고 요 발행가액을 뭘로? 문제에서 나와 있는 92669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이자를요, 전부 다 X나 또는 R로 고치면 돼요. 그럼 요 이자율을, 자, 계산하시게 되면은요, 유효 이자율은 얼마가 나온다? 11%가 나옵니다. 산수 잘하시는 분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은 요 R 값이 얼마가 나온다? 11%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11%로 고치든지 아니면 얘를, 그냥 95016으로 고쳤으면 좋았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결론은 95016으로 고치고 문제를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자체를 2018년도 1월 1일 날 발행했고요. 만기가 3년인데 쌤이 이 내용을요, 전부 다 분개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화면에 안 보이신 분들은 좀 크게 하거나 아니면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쌤이 유효이자율표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유효이자율표 알고 있죠? 자, 이거는 혹시나 만들 것 같으면은요, 혹시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유표상장 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유효이자, 표시이자. 표시이자는 액면이자 8%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상가액, 잔고금액, 유표상장 이렇게 만드세요. 자, 그럼 먼저 1월 1일 보겠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날 우리가 최초로 이제 발행을 했겠죠.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 날. 자, 사채를 발행해도 대변에 사채 부채 증가 10만 원이죠.
얘는 무조건 액면가액이에요. 주식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면 들어온 돈은 뭐가 들어온다? 현재의 가치, 발행가액 최초에 95,026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이자가 시장이 주는 이자보다 좀 작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돈을 작게 받은 거죠. 맞죠? 결국 뭡니까? 여기 있는 4,974원은요, 우리가 시장 이자보다 2% 적게 주니까 그만큼을 우리가 더 어떻게 했다? 보상해 준 차원이에요. 결국 얘는 나중에 이자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자체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환기간 3년 동안에 매년마다 얘들이 상각되면서 이자 비용에 포함된 그런 구조이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분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분기를 하고 나서 이제 장부를 보시죠. 그럼 장부를 보면은요, 재무상대표에 4천은 10만원이지만 할인 발행 차금은 4,974원이죠. 맞죠? 그럼 결국 우리의 자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95,026원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년이 드디어 지났어요. 그러면 2018년도 12월 말일 되겠죠. 그럼 그때 분기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는 이자를 줘야 되겠죠. 어차피 사채라고 하는 것은 3년 뒤에 2020년도에 갚을 거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이제 기말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자를 주는 분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8년도 12월 31일 날에 이자를 한번 구해보죠. 자, 이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이 이자는 무조건 뭐다? 유효이자로 무조건 분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발행가액이 95,026원, 즉 장부가액을 95,026원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이자로 우리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죠? 시장이자 10%니까 유효이자법으로 9,502원을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표시이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줘야 되는 시장의 이자는 9,502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구한 공식은 그 전에 우리가 발행했던 요 장부의 금액에서 10%의 이자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유효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자 비용은 9,502원이죠. 그런데 현금은 얼마를 준다? 이건 어쩔 수 없지. 왜? 표시 이자가 8%니까 우리는 1년 지날 때마다 8% 이자를 주기로 했으니까 현금은 8,000원만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1,502원은 못 줬죠. 이 못 줬던 부분은요, 할인 발행 차감에서 상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요, 뭐죠? 우리가 줘야 되는 이자에서 못 준 이자죠. 즉, 지급하지 못한 이자죠. 결국 이거는 미지급 이자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장부의 가액을 올려요. 자, 왜 올릴까요? 보시죠. 재무상태표에 원래 사채가 10만 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원래는 4,974원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1,502원만큼 상각되었잖아요. 상각, 제거한다는 뜻이죠.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빼면은 이제 얼마가 되었습니까? 3,472원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게 장부가액이니까 결국 금액은 오히려 96,528원 늘어났잖아요. 그쵸? 결론은 이게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요, 정확히 액면가액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연도 또 1년 지났겠죠? 그럼 2019년도 또 12월 말일 날 되겠죠? 그럼 또 이때 뭐, 유표 상장, 요 4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는 어디에서? 그렇죠. 지금의 장부가액 96,528원. 아니면 여길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프로? 10%를 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적어놨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10%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965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분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019년도에는 이자 비용이 965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변에. 그럼 대변에 이제 현금은 얼마? 또 표시이자 8,000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럼 그 차이가 또 미지급이자가 되는 거죠. 이 미지급이자를 사채 할인 발행 차감에서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장부가액은 이제 사채가 10만 원 있었는데, 자, 기존에 3,472원에서 1,652원 빠졌으니까 이제 할인 발행 차감은 1,820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채는 장부의 금액이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98,180원 되는 거죠. 또 늘어났죠. 그쵸? 또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도 또 1년 지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2020년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이제
98,180원이 장부의 사채금액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10%의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유효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연도 1년 지나고 나서 2020년도 12월 말일 날에는 유효이자가 98,180원에서 10%니까 9,818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금액에 또 10%가 되는 거죠. 알고 있죠? 그럼 또 분개하면은요. 자, 2020년도 이제 3년 지났죠. 마지막 이자예요. 그럼 마지막 이자 비용 9,818원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현금은요. 액면가 이자로 주는 거니까, 즉 표시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8천만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1,820원만큼은 또 미지급 이자가 되는 거죠. 요 미지급 이자가 요 할인만행 차감에서 제거되는 거죠. 그쵸? 제거되면서 이제 마지막 연도에 재무상대표의 장부의 가액은 이제 사채가 10만 원이 되는 거고 사채 할인만행 차감이 0원이 되는 거죠. 왜? 이제 남아있는 1,820원에서 1,820원이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이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원래 사채가 95,026원에 발행된 건데 지금 이제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었어요? 10만 원 되었죠? 10만 원. 여기에 모든 이 사채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전부 다 이제 액면가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채가 이제 얼마? 10만 원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 상가액은요, 참고로, 9,818원인데, 액면가 8,000원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상가액은 1,818원 나오죠. 근데 쌤이 여기다가 1,820으로 적어준 이유는 지금 이게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만기에는 끝수 처리를 위해서요. 어차피 뭐, 1,818원이나 1,820원이나 2원 차이밖에 안 나죠. 그래서 이 2원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조절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부 다 나머지 금액을 2원을 넣어가지고 1820원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만기가 되었죠. 그럼 마지막 이자를 주었고요. 자,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왜? 마지막 이제 만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원금 10만 원을 드디어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원금 10만 원도 갚아버리니까 이제 사채라고 하는 이 부채가 차근에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 10만 원 안에는요, 그렇죠. 발행가액 95,026원과 그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지급하지 못한 요 이자의 금액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자를 갖다가 만기의 액면가액에서 갚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대변에 현금이 이제 10만 원만큼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만기가 되었으니까 결국 이제 사채에 대한 액면가도 다 갚았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0만 나가는 거예요. 원래 분기한다면은 현금이 10만 8천 원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좀 보기 좋으시라고 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오케이, 끝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쌤이 분개도 해드리고 장부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할인발행 차감도 다 생각되었고 사채도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채도 장부의 가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가평이 10만 원이었지만 갚았으니까 이제 갚아버리는 순간 이제 얘도 사라지면서 얘도 이제 0이 되면서 재무상대표에서 사채는 모두 사라지고 할인발행 차감도 당연히 뭐다? 만기가 되면은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네,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쌤이 이제 요 내용을, 사지선다형을 여기다가 좀 이제 적을 칸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잘못된 게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1번 보시면 2018년도 결산일 현재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작다. 자, 볼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 이 사채는요, 어차피 만기가 되어야만 액면가액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그쵸? 게다가 할인발행까지 했으니까, 결국 장부의 가액은 액면가보다 발행했을 때 당연히 뭐예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할인발행이지. 그쵸? 맞는 말이고요. 액면가보다 작아야 됩니다. 할인발행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2018년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입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표시이자가 8,000원, 8%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
8%인 이 액면이자, 즉 표시이자가 매 기마다 계속 8,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뿐만 아니라 19년도, 20년도에도 계속 뭐다 8,000원, 8,000원, 8,000원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요 미지급한 이자는 전부 다 할인 발행 자금에서 상각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체 액면 가액으로 다 들어가면서 사채의 잔고 가액이 액면 가액과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2020년도 말에 이자 비용을 인식한 후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은 0이다. 당연한 거죠. 2020년도 말은요,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무조건 제로, 0이 돼야 돼요. 0이. 그렇죠. 그리고 만기에는 사채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채 액면 가액도 뭐다? 갚았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사채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은요, 사채가 사라지니까 할인 발행 자금도 사라져야죠. 그쵸? 자, 맞는 말이죠. 그럼 결국 뭐다? 답은 4번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아니죠. 매년 증가하죠? 왜? 여기 상각액 보면은요, 매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봐도 괜찮고, 아니면 분기한 거, 요 금액을 봐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각액은 여러분들 무조건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뿐만 아니고 할증 발행 자금도 무조건 상각액만큼은 증가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매년 감소한다가 아니고 매년 증가한다. 상각액은 증가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된 걸 묻고 있으니까 네,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근데 나는 이거 모르겠다. 그냥 나는 외우려다. 자, 그런 분도 있겠죠. 자, 그냥 외워서 들어가겠다. 자, 그분들은요. 자, 요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셨으면은요. 한 몇 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그냥 이 표를 외우세요. 이 표를 외우시면은 웬만한 사채 말 문제 대비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효이자법으로 생각했을 때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차이인데, 우리 방금 쌤하고 할인 발행을 공부를 했죠. 그쵸? 그래서 할인 발행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할인 발행의 반대라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뭔가면은 요 이자 비용인데, 자, 우리 할인 발행이 방금 공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 할인 발행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할인 발행 좀 볼게요. 자, 어때요? 유효이자가 이자 비용으로 되면서 계속 이자 비용이 9502, 9652, 9818 올라가죠. 그 유효이자는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할증 발행은 감소합니다. 그쵸? 근데 시험 문제는 할인 발행이 거의 나올 거기 때문에 할인 발행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데 혹시나 할증 발행이 나오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 금액 먼저 보죠. 자,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 어때요? 증가했죠. 왜요? 계속 여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계속 이렇게 제거하다 보니까 요 금액들이 전부 다 낮아지면서 여기에서 요 금액을 뺀 금액들이 장부 금액인데 걔가 계속 어때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의 가액도 할인 발행은 이렇게 증가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장부 금액은 뭐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과 장부의 금액이 감소한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하고 상각액 이거는 둘 다 같아요. 이거는 같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건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액면 이자는요. 결국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어차피 할인 발행하던 할증 발행하던 자본금처럼 사채 금액은 액면가로 기록되기 때문에 얘는 같다는 얘기죠. 분기할 때. 그렇죠. 얘는 변하잖아요. 예, 사채 액면 이자는 같고요. 그 다음에 상각액. 자, 상각액 어때요? 상각액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죠? 자, 상각액은요. 무조건 증가해요. 요 상각액은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 계속 이자를 다는 거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 표를 외우세요. 자, 이 표도 못 외우겠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찍으세요. 어쩔 수 없다. 사채가 정말 내용이 좀 심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우실 분들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쌤이 좀 긴 시간 마련해가지고 사체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5번 문제 풀어야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중요하죠. 1년에 꼭 두어 번씩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쌤이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사한다면요,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팔았을 때 그걸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당연히 팔았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즉, 신뢰성 있게 집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물건 팔았으니까 나한테 돈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돈이 들어오든지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은 돈이죠.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유형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당연히 이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자인 내가 팔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재화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팔았다면요. 그때부터는 판매자인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고객이 사갔으니까 구매자께 되는 거죠. 그럼 구매자가 마음대로 하던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죠. 그쵸? 팔았으니까 모든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당연한 거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우리가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았다면 그에 대한 뭐다? 매출 원가를 당연히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신뢰성, 그쵸? 수익과 원가는 반드시 뭐다? 즉 비용은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다면은요, 그렇죠? 경제적 효익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된다. 이렇게 키워드라도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몇 번입니까? 당연히 3번이죠. 자, 왜 3번입니까? 그렇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유형과 보상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팔았으니까 구매자에게 있는 거죠. 구매자에게 이전이 돼야 됩니다. 구매자 이전. 자, 나머지는 뭐 신뢰성, 그 다음에 효익의 유입 가능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6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4번의 사체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영상이 좀 길어질까봐 5번까지만 제가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 강의에서 6번부터 끝까지 쌤이 또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90회로는 상과 하로 나누어서 쌤이 찍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